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의 게임을 최고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게임 완전 정보 이장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워오셨던 것을 잠깐 총정리를 해보고, 특히 오늘은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닛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에 따른 유닛의 분류와 그것이 실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역시 저와 함께 계속 1교시, 2교시 눈을 떼지 말고 집중을 해주시면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기초가 되는 부분을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으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제1교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한번 되새기는 범위 내에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테크에 대해서 일단 쭉 여러분들께 각 종족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종족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초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유닛을 컨트롤하는 기본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택과 그 다음에 어택 땅, 그리고 강제 어택과 어택 땅의 차이라는 것, 그리고 1.4를 하기 위한 강제 어택의 기법, 그리고 쉬프트 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쉬프트 키와 컨트롤 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세세하게 그룹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작 이약을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한 번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닛 구분을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유닛을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테크트리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유닛의 특성과 성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그 유닛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유닛의 특성과 성분에 따른 분류입니다. 유닛을 우리가 흔히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스타크래프트 유닛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유닛 분류는요, 예를 들어서 기본 유닛, 중급 유닛, 그 다음에 고급 유닛, 마법 유닛 같은 거였었죠. 이것은 뭐에 따른 분류였었느냐 하면은 테크 진행에 따른 혹은 시간 진행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되고요. 또 하나 유닛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분류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땅에서 싸우는 유닛이냐, 지상 유닛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싸우는 유닛이냐, 공중 유닛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육해공군을 나누듯이 똑같이 스타크래프트도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지상군과 공중병력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유닛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공격 영역에 대한 구분입니다. 공격 영역은 예를 들어서 이놈이 땅에서 싸우는 지상군이기는 한데 하늘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죠. 지대 공격이 가능하냐. 또 공중 유닛이라고 했었을 때는 공중 유닛이기는 한데 가디언처럼 공중만 공격하는 유닛, 커세어 같은 유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디언은 참 지상을 공격하죠. 커세어처럼 공중만 공격하는 유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스나 무탈리스크라든가 가디언처럼 땅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대 지를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영역에 따른 분류나 유닛이 지상군이냐 공중병력이냐에 따른 기본적인 분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분류는 가장 기본적인 유닛의 분류고, 요것을 모르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격을 간다거나 아니면 유닛을 생산한다거나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사실 아주 생초보가 아니면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초보에서 이제는 중수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중수를 오래 하셨다가 고수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아셔야 할 유닛의 특성과 성분에 따른 분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표를 하나 보여드린 게 있죠. 유닛의 각각의 특성과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그 유닛의 스펙이 있습니다. 이 유닛은 공격력이 얼마고 이 유닛은 그 특성이 뭐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준 그런 스펙인데 여러 가지의 그런 특성과 성분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특성과 성분 중에서 특히 유닛이 어떠한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유닛의 성분이 뭐냐라는 것을 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에 따른 유닛의 분류에서 첫 번째, 종족은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유닛을 가지고 구분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의 종족만 드립다 한다 그래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이 되는 종족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유닛은요, 바이오닉 계열과 메카닉 계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카니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죠. 기계 유닛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버네틱 유닛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이버네틱 유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보틱 유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이언 유닛이 있습니다. 사이언 유닛이죠. 자, 일단 한번 무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닉 유닛이라는 것은 생체 유닛을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의 보병들이 바이오닉 유닛에 해당이 됩니다. 테란 같은 경우에는 마린, 메딕, 그리고 파이어벳이 전부 다 생체 유닛이죠. 보병 유닛입니다. 이 생물이라는 얘기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그 같은 경우에는 저글링 히드라 뭐 대부분의 저그는 모든 유닛이 사실은 기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그 자체가 건물까지도 전부 바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생체 유닛에 해당이 됩니다. 저그 유닛들은. 그리고 메카니컬 유닛입니다. 이것은 기계 유닛이거든요. 생체가 아니고 기계로 되어 있는 유닛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테란에게 있어서 벌처, 탱크, 그리고 골리앗, 레이스, 사이언스 배슬 전부 기계로 된 유닛입니다. 메카닉 유닛이죠. 다만 여기에서 이 메카니컬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계 유닛이기는 합니다만 이 안에 다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로 사람이 탄 기계라는 이런 의미에서 메카니컬 유닛입니다. 자, 사이버네틱 유닛은 뭐가 다르냐? 사이버네틱 유닛은 실제로 메카닉 유닛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프로토스에게만 있는 유닛인데 프로토스의 메카니컬 유닛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군 같은 것들이 사이버네틱 유닛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보틱 유닛도 역시 프로토스에게만 해당되는 유닛입니다. 프로토스가 워낙 유닛이 고급 유닛 위주로 가고 신비스러운 종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프로토스 유닛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프로토스 유닛에서 로보틱 유닛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로보틱스라고 테크트리를 설명할 때 로보틱스를 지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유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보틱 유닛은 대표적으로 리버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리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있죠? 옵저버라든가 아니면은 프로브. 여러분 프로브를 생체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꾼이기는 합니다만 이 프로브는 프로토스의 로봇입니다. 프로토스 종족이 로봇입니다. 로봇을 일을 시키죠. 이렇게 선진적인 종족들은 자기가 직접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로봇을 일을 시킵니다. 테란 같은 경우에 SCV 무슨 유닛이에요? SCV는 바이오닉 유닛으로 구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기계를 뒤집어 쓰고 자원을 캐기 때문에 바이오닉 유닛으로 구분이 됩니다. SCV는요. 그런데 로보틱스, 프로토스의 프로브는 같은 일꾼이기는 합니다만 로보트 유닛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언 유닛도 역시 프로토스에게만 해당되는 유닛입니다. 사이언 유닛의 가장 대표적인 것 다크 아칸, 그 다음에 일반 템플러가 합체되는 아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사이언 유닛이라는 얘기는 영혼만 있는, 정신력만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 유닛은 다크 아칸과 아칸, 다크 템플러가 합체된 거죠. 하이템플러가 합체된 이 두 가지의 유닛이 사이언 유닛입니다. 자, 이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각각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지 실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바이오닉 유닛과 메카니컬 유닛에 대해서는 가장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하거나 저그를 상대할 때 테란의 입장에서는 테란 유닛이 바이오닉 메카닉으로 두 개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종족을 상대할 때 어떤 유닛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셔야 될 게 바로 바이오닉 유닛과 메카닉 유닛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저그를 테란이 상대할 때는 바이오닉 유닛을 중심으로 저그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그가 생체 유닛이기 때문에 테란도 생체 유닛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저그를 상대하는데 좋다라는 겁니다.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 테란은 메카니컬 유닛, 즉 기계 유닛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전법을 우리가 메카닉 테란 이런 식으로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까지 스타크래프트를 6년 이상 쫙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플레이어들이 해보면서 공격을 실제로 가다 보니까 바이오 유닛들이 테란에게 있어서 머린, 메딕, 파이어백 같은 바이오 유닛들이 실제로 프로토스에게 있어서는 너무 안 먹히는 거예요. 힘이 적어가지고.
그럼 머린이 아무리 맥날 총을 들고 가봤는데 프로토스의 질럿이나 드라군이 딱 있으니까 머린이 막혀버려서 꼼짝도 못하고 전멸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에겐 바이오닉 유닛이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요, 초반에. 그래서 바로 팩토리의 메카닉 유닛으로 프로토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대신 거꾸로 테란이 저그를 상대를 할 때는요, 메카닉 유닛으로 가기 위해서 저그가 초반에 유닛이 너무나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끌다 보면은 메카닉 유닛이 별 효용을 못 느낍니다. 더군다나 테란은 바이오닉 유닛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그를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저그를 가장 강력하게 치기 위해서 바이오닉 유닛이 대저그전에서는, 그러니까 바이오닉 테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닉 유닛이 가장 핵심적으로 치게 되는 겁니다. 테란이 바이오닉 유닛 체제로 가게 됐을 경우, 대저그전에서 가게 됐을 경우의 장점은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테란에게 있어서는 가장 공격력을 대저그전에서 높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바이오닉 유닛은 빨리 나오고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메카닉 유닛이라는 것은 한 유닛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와 사단을 꾸며야 되거든요. 상당히 무겁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카닉 유닛을 뽑아서 동작을 시켜야지만 프로토스를 상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닉 테란, 대저그전, 메카닉 테란, 대프로토스전으로 실제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네틱 로보틱스, 그 다음에 사이언 유닛 같은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 유닛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있어서의 유닛들의 분류, 특성의 성분에 따른 그 서로 다른 점은 마치 종족이 서로 다른 것처럼 굉장히 그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닉, 메카닉, 사이버네틱, 로보틱 이렇게 단순히 구분을 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실전에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일꾼부터 한번 보시죠. 테란에 있어서의 일꾼은 SCV죠. 저그에게 있어서의 일꾼은 드론, 그 다음에 프로브가 프로토스의 일꾼입니다. 자, SCV와 드론은 전부 다 생체 유닛이라고 그랬죠. 바이오 유닛의 특성을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는 로보트입니다. 로보틱 유닛이라고 구분을 하죠. 로보트로 구분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생체 유닛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개의 유닛들에 대해서 일단 또 특성을 보자면요. 요 일꾼 유닛이기 때문에 요 세 개는 같이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일을 할 때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유닛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개 유닛이 전부 다 공중을 약간 부양을 해서, 살짝 부양을 해서 떠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SCV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유닛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람 위에 장갑이 있고 이게 공중 부양을 살짝 떠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바이오 유닛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계 장갑이 공중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드론 역시도 살짝 떠서 일을 하게 됩니다. 프로브는 로봇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짝 떠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처의 마인에 대한 피해, 여러분 벌처 마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메뉴를 참고해 주시고요. 벌처가 지뢰를 심었을 때 반응하지 않는 유닛, 지뢰를 밟지 않을 수 있는 유닛, SCV, 드론, 프로브 전부 다 지뢰를 밟지 않습니다. 그 위를 떠서 지나다니기 때문에 지뢰를 밟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벌처의 마인에 지뢰를 밟지 않는 유닛이 스타크래프트에 또 있습니다. 어떤 유닛이 있을까요? 일꾼 말고 사이언 유닛이 있습니다. 사이언 유닛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프로토스의 다크 아칸, 그 다음에 아칸. 요 두 개의 유닛은 정신력만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실체가 없는 유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아니고 메카닉도 아니죠. 이 두 개의 유닛 역시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유닛은 벌처가 마인을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마인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벌처도요. 벌처 스스로도 공중에 약간 떠서 가는 메카닉 기계입니다. 그래서 벌처 스스로도 공중 부양을 하고 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다른 적군 벌처가 깔아놓은 마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왜 SCV 드론 프로브를 갖다 벌처의 마인으로 폭사시키지 못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좀 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CV가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마인을 퍽 심고 나왔어요. 적군 SCV죠. 마인을 퍽 심고 나왔어요. 근데 마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이 마인을 가지고는 SCV들은 아무 상관없이 일을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 SCV들에게 마인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인 유도 작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유닛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이 마인이 그 유닛을 따라서 일어났었을 때 마인이 터지게 되면 SCV가 공동으로 같이 터지는 마인에 있어서는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밟지는 않지만 터지는 마인에 의해서는 피해를 실제로 입게 됩니다. 벌처의 마인에 따른 구분을 공중부양하는 유닛과 그렇지 않은 유닛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선 또 여러분들이 유닛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사이언스 배슬입니다. 사이언스 배슬은 두 가지의 큰 마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펜시브 매트릭스 말고 바로 이레디에이시라는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EMP 쇼크웨이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에게 많이 쓰는 것이 이레디에이시라는 마법 기능인데요. 이건 뭐냐면 방사능 오염입니다. 방사능 오염을 사이언스 배슬이 쫙 뿌려서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사능 오염된 유닛들은 그 옆에 있는 유닛들까지도 오염이 같이 됩니다. 그러면 방사능 오염이라는 것은 기계에게는 방사능 오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계에게는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레디에이, 사이언스 배슬의 이레디에이시 먹는 유닛은 바이오 유닛에만 한정이 됩니다. 물론 적군 테란에 있어서 바이오 유닛이라고 하면 마린 메딕, 파이어벳 전부 다 방사능의 피해를 입겠죠. 적은 유닛들은 다 방사능의 피해를 입습니다. 울트라 디스크처럼 한번 방사능의 피해를 입어도 워낙 덩치가 좋기 때문에 안 죽는 유닛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이레디에이스의 피해를 다 입습니다. 옆에 있는 유닛까지도 다 피해를 입습니다. 자, 하지만 사이언스 배슬의 이레디에이스의 피해를 입지 않는 유닛 뭡니까? 메카닉 유닛과 사이버네틱 유닛. 테란의 메카닉 유닛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탱크라든가 아니면 골리앗이라든가 벌처라든가 그리고 사이버네틱 유닛은 그 프로토스의 드래곤. 이런 유닛들은 이레디에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메카닉 유닛도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메카닉 유닛이나 사이버네틱 유닛은 다 사람이 타고 있어요. 사이버네틱 유닛도 사람이 타고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는 기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꼭 닫아놨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이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프로토스의 로보틱 유닛은 당연히 로보틱이기 때문에 이레디에이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이언스 배슬의 또 하나의 그 마법 기능이 바로 EMP 쇼크웨이브라는 마법 기능이 있습니다. 이레디에이시 바이오닉 유닛에게 다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거꾸로 EMP 쇼크웨이브는요, 쉴드가 있는 유닛에게 다 통합니다. 이건 뭐냐면 EMP를 사이언스 배슬이 발사를 하게 되면 프로토스 유닛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죠. 쉴드, 방어막이 있는 유닛들의 방어막이 전부 제로로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EMP 쇼크웨이브는 프로토스 유닛에게 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사이언스 배슬을 뽑으실 때 이레디에이 먼저 연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적일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닉 유닛에 다 먹으니까요. 상대방이 적일 때는 사이언스 배슬의 이레디에이시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죠. 방사능 오염이기 때문에 바이오 유닛으로 추측이 되는 적에게 무조건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배슬을 프로토스에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뽑으셨다 했을 때 이레디에이스는 백날을 만드셔도 실제로 프로토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닛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네틱 유닛이라든가 로보틱 유닛은 다 EMP에는 이레디에이스는 해당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EMP를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 프로토스 유닛 대부분은 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쉴드를 제로로 만드는 EMP 쇼크웨이브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이언스 배슬이 이레디에이스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이레디에이시 로보틱이나 메카닉 유닛에 안 먹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 사이언스 배슬 지우개라는 팁이 있거든요. 사이언스 배슬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상대방 사이언스 배슬에게, 우리 친구 사이언스 배슬에게 이레디에이스를 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레디에이스를 내 친구 사이언스 배슬에게 쏴주고 나도 내 친구 사이언스 배슬에게 이레디에이스를 쏴주게 되면은 이레디에이시 실제로 먹죠. 하지만 사이언스 배슬 자체는 메카닉 유닛이기 때문에 이레디에이스 손상을 안 입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온몸에 이레디에이스를 뭉친 사이언스 배슬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적의 유닛 위를 막 문지르고 다니는, 그러면 다 옆에 있는 이레디에이스에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유닛이 다 죽어나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몸에다가 이레디에이스를 묻혀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레디에이스는 바이오 유닛에게만 먹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유닛과 메카닉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이레디에이스로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그를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은요, 퀸이라는 유닛이 나옵니다.
퀸이라는 유닛이 저그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마법 유닛이기는 한데요. 이 퀸이라는 유닛이 나왔을 때 퀸이라는 유닛이 브루들링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브루들링. 이건 뭐냐면 퀸이라는 유닛이 두 마리의 브루드를 발사를 해가지고 벌레거든요. 그 벌레가 상대방 유닛을 파고 들어가서 그 유닛의 생체 유닛을 갉아먹는 아주 엽기적인 그런 바이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퀸의 브루들링이 통하는 유닛이 있고 통하지 않는 유닛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유닛이 통하느냐? 일단 브루들링은요, 장갑을 뚫고 들어가서 생체를 갉아먹습니다. 장갑 자체를 고장내지는 못해요. 생체를 갉아먹기 때문에 이 브루들링이 통할 수 있는 유닛이라는 것은요, 이를테면 그겁니다. 바이오 유닛은 전부 다 브루들링이 통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유닛 자체는 그냥 생체잖아요. 그러니까는 갉아먹을 수 있죠. 이 브루들링 놈들에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레디와 다른 것은 뭐냐면, 사이언스 베슬 이레디와 다른 것은 뭐냐면, 메카닉 유닛도 브루들링이 통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네틱 유닛, 즉, 사이버네틱 유닛, 드라곤도 브루들링이 통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메카닉 유닛이라는 거, 벌처, 탱크 여러분들 아시죠? 이것 전부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갑이 완벽하게 폐쇄돼서 쓰여있기 때문에 이레디에이스는 안 통하거든요. 근데 브루들링은 장갑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바이오 유닛을 갉아먹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탱크나 골리앗이나 벌처나 전부 조종사가 앉아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전부 파괴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네틱 유닛도, 그래서 제가 메카닉과 사이버 유닛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곤도 실제로는 이게 로보틱 유닛이 아니고 사이버네틱 유닛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드라곤 안에 사람이 타고 조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한 사람이 타고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템플러 전사 같은 전사들이 예를 들어 전장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었을 때, 부상을 입었다고 했었을 때 다시는 이제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드라군 유닛 안에 이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종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기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드라군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군은 완전한 로봇가 아니라 사이보그라고 생각하는 사이버네틱 유닛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군은 안에 생체 유닛이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브루들링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퀸의 브루들링은 리버 같은 데에다가 백날 발사를 하려고 하면 리버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지만은 로보틱 유닛이기 때문에 일단 장갑을 뚫고 들어가도 실제로 파괴를 할 바이오 대상이 없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크 아칸의 피드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이 다크 아칸의 피드백인데요. 다크 아칸이 가지고 있는 그 마법 기술 중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피드백 기술입니다. 이 피드백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나를 가지고 있는,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마법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유닛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죠. 테란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유닛, 예를 들어서 메딕 같은 경우에는 마나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마법 유닛이 많아요. 적어도 하이브에서 나오는 유닛들 대부분이 마법이 있기 때문에 마법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유닛들, 하이템플러 대표적으로 이런 유닛들이 실제로 마법을 행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 자신을 공격하게 하는 일종의 마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돌이킨다라는 의미에서 피드백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하이템플러는 40의 HP와 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80이라는 거죠. 80이 깎여 먹으면 하이템플러는 죽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이템플러가 생겨나면은 쭉 이제 사이닉 스톤 발사를 해야 되니까 마나가 차잖아요. 그래서 200. 하이템플러의 마나가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으면 250까지 차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 풀 200의 마나를 가지고 있는 하이템플러에게 다크 아칸이 가가지고 피드백을 팍 쏴버렸다. 그랬을 경우에 이 하이템플러는요, 이 200의 마나로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HP가 80밖에 안 되죠? 그냥 죽어버리겠죠? 자, 사이언스, 200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사이오닉 스톰을 막 쐈어요. 막 쏘고, 에너지가 20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럴 경우에 다크 아칸이 피드백을 그 하이템플러에게 사용을 했다 하면, 그 하이템플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 에너지만큼의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80에서 실드 20만 깎이겠죠? 안 죽습니다. 예, 그렇게 다크 아칸의 피드백은 실제로 마나가 있는 유닛만 공격할 수 있다. 만약에 마나나 에너지가 없는 유닛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의 공격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카칸의 피드백 말고 마엘스트롬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을 일단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정지시키는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카칸의 마엘스트롬이라는 마법 기술은 바이오 유닛에게만 통한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메카닉이나 사이버네틱 유닛이나 로보틱 유닛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레디에이, 사이언스 배틀 이레디에이과 마찬가지로 바이오닉 유닛에게만 통합니다. 따라서 다카칸의 메일스트롬은 저그에게 공격을 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발휘를 할 수가 있겠고, 테란에게 대해서만큼은 이를테면은 뭐가 되겠죠? 예를 들어 마린이라든가 파이어벳이라든가 메딕이라든가 이런 생체 유닛들에게 제대로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카닉 유닛에게는 통하지가 않는답니다. 그리고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도 프로토스도 바이오닉이 없는 건 아니에요. 프로토스의 대표적인 유닛인 질럿은 바이오닉 유닛입니다. 하기 때문에 질럿은 사이언스 배슬의 이레디에이트 통하고 저그 프로토스 다카칸의 메일스트롬으로 묶어놓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다 통하는 그런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급 유닛들의 마법이 어떻게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바이오 유닛과 사이버네틱 유닛과 그 다음에 메카닉 유닛과 여러 가지의 유닛의 특성에 따른 그런 분류들을 다 보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닛의 자체의 특성과 성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들을 통째로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전략 전술을 사용할 때 왜 이렇게 빌드가 구성이 돼서 이걸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지, 상대방 종족이 뭐면은 어떤 유닛들로 주로 구성을 해서 가야 되는지, 마법을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마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특성에 따른 분류 말고 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공격 타입에 대한 분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발형 공격을 하느냐, 노말 공격을 하느냐, 진동형 공격을 하느냐, 그리고 그 공격의 유닛의 사이즈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작은 유닛, 그 사이즈가 작은 유닛, 그 다음에 사이즈가 중급 유닛, 사이즈가 대형 유닛에 대해서 서로 간의 데미지를 입히는 것도 상당히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의 타입이 있는데, 그런 유닛의 타입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유닛에 대한 고급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과 설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닛의 특성과 성분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저그에게 있어서는 바이오닉, 테란의 입장이죠. 저그에게 있어서는 바이오닉, 프로토스에게 있어서는 메카닉으로 저그가 테란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 구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이언스 배슬 이레디로 구분을 해봤었던 바이오닉 유닛과 메카닉 유닛의 차이, 그리고 다카칸의 메일스트롬으로 구분을 해봤었던 또 바이오닉 유닛과 메카닉 유닛이라든가 로보틱 유닛의 차이, 그리고 마인이 왜 일꾼이라든가 다른 벌처라든가 아니면 아칸에게는 반응을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쭉 암기를 하신다면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상 실전에서는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유닛 자체에 대해서 그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스타크래프트를 전반적으로 보고 적용을 하는데 좀 더 쉬운 그런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닛 기술에 대한 특성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유닛 컨트롤에 대해서 시프트 키로 우리가 다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로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 안전정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